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강의 보처강입니다. 현재 한국군의 수적 주력 전투기는 누가 뭐래도 F-16입니다. 굉장히 준수한 성능의 멀티롤 능력치를 가진 세계적인 4세대 베스트셀러 전투기죠. 원래 수적 주력은 똥5였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노후화가 진행이 되면서 우르르 퇴역해버렸거든요. 그래서 현재 수적 주력은 F-16입니다. 한국 공군은 1980년대부터 F-16CD형을 도입하면서 F-16 운용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한국 공군이 도입하려고 했었던 F-16이랑 같이 경쟁 아닌 경쟁을 하던 그런 기종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A-37 드래곤플라이인데요. 굉장히 조그만한 아음속의 공격기죠. 근데 한국군은 자칫 잘못했으면 F-16 대신에 이 멍텅구리 폭탄이나 던질 수밖에 모르는 A-37 공격기를 무려 수백 대나 도입해서 사용할 뻔했는데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1950년대 항공전의 추세는 본격적으로 제트기간의 결투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 공군에서는 F-86 세이버라는 최신 후퇴익 제트 전투기를 개발해가지고 큰 성공을 거두었죠. 여기에 이어가지고 F-100 슈퍼 세이버를 개발해서 초음속 전투기의 시대로 가버려! 근데 문제는 이 슈퍼 세이버 전투기랑 같이 채택된 훈련기가 바로 T-34라는 프로펠러 훈련기였습니다. 그 T-34 전차 아닙니다. 이 훈련기는 사실상 2차 대전기의 유물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뭐 지금도 프로펠러 훈련기를 갖다가 기초훈련에서 중등훈련까지 사용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당시 미군이 생각하기로는 Z시대에 저런 구닥다리 프로펠러 훈련기가 돌아다니는 것 같다가 눈꼴시려했던 거죠. 안 그래도 이미 미 공군에서는 미국 최초의 실용 제트 전투기인 F-80 슈팅스타 전투기를 개조한 T-33 훈련기를 갖다가 고등 훈련기로 사용을 하고 있었으니까 더더욱 이 T-34의 존재는 눈에 가시였죠. 그래서 미 공군은 기초 훈련용을 제외한 모든 훈련기들을 갖다가 제트기로 대체한다는 정신나간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등 훈련용이야 당연히 기존의 초음속 전투기 기반의 복자형으로 개조해서 그냥 쓰면 된다지만 초등에서 중등 훈련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막 이착륙하는 법 배운 병아리들한테 어떻게 최신형 초음속 훈련기를 갖다가 맡길 수가 있겠어. 당연히 안전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쓰던 프로펠러기랑 속도가 별 차이가 없고 조종이 굉장히 간편한 제트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좀 느려 터진 제트기를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요. 이때 세스나사가 등판했습니다. 지금도 소형 경비행기 만드는 그 회사 맞아요. 느리고 작은 것이라면 뭐든지 잘 만들어 해병님께서 등판을 하셨으니까 제트기도 그런 컨셉 갖고 하나 진득하게 만들어가지고 출시를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1956년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T-37 훈련기입니다. 조종석 구조는 F-111처럼 병렬 좌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관 조종사랑 교육생 조종사가 나란히 양옆에 타는 거죠. 장점으로는 시야가 굉장히 널찍하고 앞뒤로 타는 템덤식보다 교관 조종사의 커뮤니케이션, 괄호치고 맴매가 훨씬 쉬웠죠. 따라서 훈련기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680km로 진짜로 프로펠러기들이랑 속도가 똑같은 제트기였어요. 심지어 대전 후반기 가면은 속도가 시속 700km를 넘어가는 프로펠러 전투기들도 많이 나왔으니까 사실상 프로펠러 전투기들보다 느린 제트기가 된 것이죠. 체급도 최대 이륙 중량 기준으로 3톤밖에 안 돼가지고 F250 기준 4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후에 나오는 T-38 텔론 초음속 훈련기, 똥5의 원형이죠. 요거에 비해서도 절반 체급도 안 됩니다. 뭐 당연하지만 T-38 텔론 자체가 T-37보다는 상위 체급 항공기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최대 고도는 10km 정도라 가지고 고고도까지 못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 고도까지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조종석에 여압 장치를 갖다가 장착을 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도까지 올라가면은 산소 부족하고 추워서 작전 못 해요. 그래서 사실상 중고도에서만 놀 수가 있었죠. 엔진은 프랑스제 마보르 제트 엔진에 갖다가 미국에서 면허 생산한 J69 엔진이 달렸는데요. 이 엔진은 무게가 한 개당 140kg밖에 안 나가는 엄청나게 소형 제트 엔진이었습니다. 그래서 T-37에 굉장히 좁아 터진 기체에도 무려 2개나 장착이 되었죠. 대신 초소형 제트 엔진답게 추력은 엄청나게 많이 저조해가지고 엔진 한 개당 추력이 1000파운드가 채 안 나왔었습니다. 참고로 요즘 많이 쓰는 F404 엔진의 20분의 1밖에 안 되는 추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F터버너 역시 달려있지가 않았고요. 하지만 어쨌든 풀업기 비슷한 성능의 제트기를 만드는 데에는 성공을 한 셈이죠. 그리고 조종도 어렵지가 않았고 조종 계통의 반응성도 굉장히 좋아서 중등훈련기용으로 딱이었죠. 덕분에 미국에서만 440대가 납품되는 등 나름의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이렇게 그냥 그런저런 훈련기로 연명할 예정이었던 T-37의 운명은 1960년대가 되자 뒤바뀌어버리고야 말았죠.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던 남베트남에 대한 지원도 대대적으로 늘리고 군사고문단 겸 전투병력들도 우르르 파병이 이루어지면서 미국은 본격적으로 베트남이라는 수렁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파병된 지상병력들이 베트남에서 본 현실은 그저 절망뿐이었습니다. 민간인이랑 전투병력이랑 구분 자체가 안 되는 베트콩들이랑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이 베트콩들이 밀림 속에서 지나가는 미군한테 총알 빠바방 쏴버리고 그냥 도망가버리면 답도 없는 거예요. 베트콩들을 잡아 족치려고 수색작전도 벌였고 장거리 추적경매 부대도 창설해가지고 운영을 해봤지만 오히려 밀림 속에서 베트콩들한테 수색 나간 수색부대가 역으로 소탕을 당한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습니다. 압도적인 공중우세를 토대로 항공 업무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당시 대다수의 미군 전투기들이 지상군을 엄호하면서 게릴라들을 타격하는 임무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기종들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엉뚱한 데 폭탄을 떨고 가거나 심지어 아군을 오폭하는 일도 굉장히 많이 벌어졌고요. 그럼 결국은 저속으로 날 수 있는 전선 통제기 겸 코인기가 필요했어요. 코인기가 뭐냐면은 대게릴라 전용 항공기입니다. 일반적인 공격기보다 훨씬 더 저속에서 날 수 있고 굉장히 넓은 시야를 가져서 게릴라들을 관측하기가 좋고 또 장기간 전선상공에 채공하면서 게릴라들을 공격하는 데 특화가 되는 항공기였죠. 물론 당시 미군에 그런 항공기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A1 스카이레이더라고 해가지고 딱 그런 목적으로 적합한 물건이 하나 있긴 했었어요. 다만 A1 같은 경우에는 프로펠러기고 이게 노후화도 굉장히 진행이 되다 보니까 대체가 필요했었던 거죠. 그래서 급하게 개조해가지고 쓸만한 물건이 있나 주변을 둘러보니까 T-37이 있네. 이렇게 해서 1963년 T-37을 개조해가지고 최신형 경공격기가 하나 탄생했는데요. 그게 바로 A-37 드래곤플라이입니다. 그냥 T-37이랑 똑같은데 무장만 다게끔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엔진 출력이 무려 3배나 강화됐습니다. 바로 F5 전투기에 달리는 J85 터보제트 엔진이 장착된 것이죠. 당연히 J69 엔진은 출력이 1000파운드대에서 노는 물건이다 보니까 무장을 장착하고 나서 날아가지고 작전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딸리는 물건이었다고요. 게다가 J69 엔진을 장착하면은 항속거리도 엄청 많이 딸려가지고 무장을 장착할 시에는 장기간 전선 항공을 배회하면서 엄호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코인 임무도 할 수가 없었다고요. 심지어 화력을 유도해주는 FAC 임무도 할 수가 없는 저성능의 엔진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보다 고성능의 터보제트 엔진이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여기에 좀 더 장시간 채공을 위해서 날개 양 끝단에 90갤런짜리 추가 연료 탱크가 장비가 되었고 공중급유용 프로보도 장비가 되었죠. 덕분에 채공 시간은 2시간으로 늘어났고 최대 이륙 중량은 5.4톤으로 무려 2배가 늘어났죠. 무장 장착량도 초소형 경공격기 치고는 굉장히 많은 2톤 정도의 무장을 장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보다 상위 체급인 F5랑 비교했을 때 무장량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만 F5랑 똑같은 엔진을 장착했지만 고속 성능은 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A37 자체가 초소형 항공기다 보니까 여기에 맞게끔 J85 엔진을 경량화 시켜야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F터버너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원래 A37의 설계 자체가 고속 비행에는 적합하지도 않은 설계였고요. 따라서 속도는 그다지 많이 늘어나지가 않은 시속 810km 정도였습니다. 고정 무장은 기수에 7.62mm 게틀링인 미니건이 한자로 장비가 되었습니다. 분당 3000발의 연사속도로 기관총탄을 뿌려대는 그런 물건이죠. 다만 이 물건이 당연히 기관총탄이다 보니까 적의 기갑부대나 전투기한테는 거의 효과가 없는 물건이었는데요. 어차피 A37은 게릴라나 상대하려고 만든 물건이고 체급도 작아가지고 제대로 된 기관포를 설치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꿀의 기총이라고 건 카메라랑 조준기는 또 달아줬어요. 나머지 무장은 날개에 달린 8개의 하드포인트의 장비가 됩니다. 광범위한 밀림을 베트콩들 째로 웰던으로 구워버릴 수 있는 네이팜탄과 넓은 지역에 있는 적의 병력들을 제압할 목적으로 집속탄을 장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최소한의 자기 방어용 무장으로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출시된 A37은 절찬리에 생산이 되어졌고 베트남전의 구세주로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37이 미군에서 활약을 하건 말건 베트남전의 양상은 점점 더 미국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돌아갔죠. 남베트남 정부는 잦은 전국 불안과 민심 위반으로 인해서 북베트남을 상대로 제대로 싸울 수가 없는 상태로 변모해버렸고요. 이 전쟁은 이제 미군의 막대한 희생과 천문학적인 수준의 전쟁 비용을 매년 지출하지 않으면 현상 유지조차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왜 싸워야 하는지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는 전쟁, 의미도 없는 희생, 막대한 전쟁 비용 지출에 넌덜머리가 나버렸고 매일같이 반전 시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1968년 북베트남군과 베트콩들이 연합으로 떼 공세를 진행을 했고 남베트남 전역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로써 미국이 남베트남을 안정시키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고야 말았죠. 전쟁의 승자는 이렇게 결정되어졌습니다. 결국 미국은 모자란 친구를 모냥 덜 빠지게 손절 잘해주는 전문가인 헨리 키신저의 도움을 받아서 평화협정을 맺고 전쟁에서 발을 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수순대로 1975년 북베트남군이 420으로 T-50 전차들을 몰고 오면서 전쟁은 미국의 반박 불가능한 뼈아픈 패배로서 종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전후에 뒤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남아도는 A-37 공격기들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A-37의 후속 공격기로 A-10이 개발되어서 배치가 되고 있었으니까 A-37은 그냥 우방국들한테 선심 쓰듯이 뿌려버렸죠. 그 중에서는 베트남전에 참전해가지고 혁혁한 전공을 세웠던 한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은 1976년 20대의 A-37 공격기를 인수를 받으면서 A-37 운용 역사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군이 공여받은 A-37 같은 경우에는 A-37B형으로 엔진 출력이 좀 더 강화가 되면서 무장 탑재량이 2.5톤으로 증가를 한 버전이었죠. 전자장비도 거의 없어가지고 시동만 걸면은 바로 추격할 수 있으니까 한국군은 이 A-37B형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죠. 한국공군에서는 드래곤플라이, 즉 잠자리라는 이름을 갖다가 초월 번역해가지고 용팔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는데요. 최고 그래픽카드 안 사가면은 불러와가지고 네이팜 세례를 매겨줄 것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이름이네요. 하지만 한국공군에서 이 A-37B라는 존재는 굉장히 애매하고 숨기고 싶은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왜냐면 이 A-37B가 도입되자마자 육군에서 굉장히 흐뭇해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러하지만 육군에서는 공군도 내꺼, 해군도 내꺼라는 마인드가 좀 셉니다. 그래서 공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지상작전을 펼칠 때 전술적으로 보조만 해주는 전술공군으로서 역할을 하기를 내심 바라고 있죠. 지금도 이런데 과거에는 국방부 장관이건 뭐 대통령이건 다 육군 출신인데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공군은 육군에서 A-37을 가지고 지상공격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네들의 임무에 귀속시키는 그런 꼴사나운 사태는 막아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지를 주지 않으려고 명목상으로는 훈련기로서 사용이 되었죠. 때문에 A-37의 도입과 동시에 T-33 훈련기를 갖다가 신속하게 도태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육사 출신 사조직이었던 하나회가 정부 요직들을 전부 다 장악하고 국방부도 장악해버리더니만 결국은 대통령도 하나 배출했죠. 그리고 국회에까지 대거 진출해버리는 막장 같은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은 입을 모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F-16 같은 비싼 전투기가 굳이 필요해? 그냥 A-37이나 수백 대 도입해가지고 지상지원이나 해. 당시 청와대에서는 공군의 전투기는 똥파이브로 공격기는 A-37로 가는 것을 베스트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두 기종 모두 전선 근처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경량급 항공기들이었어요. 이미 서구권의 교리는 공군이 주도적으로 적 중심 깊숙이로 진출해가지고 기반 시설을 타격해서 제공권을 가져오는 전략공군 교리로 발전을 했는데 한국군은 아직까지도 2차 세계대전 때 교리에서 한치도 발전을 못했던 거예요. 아니 심지어 한국전쟁 때도 한국군이 머스탱 전투기 몰고 북한 깊숙이로 침투해서 빨간 마우라, 승호리 천일교 폭파작전 그런 거 굉장히 잘 해냈잖아요. 즉 한국군은 1980년대 오히려 한국전쟁 때보다 퇴보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제공권을 잡으려면 새를 잡지 말고 둥지를 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군의 활동 범위를 최전선으로 국한시키는 것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마인드죠. 공군은 당연히 극렬하게 반발했지만 당시 육군 출신들이 정부 요직을 다 먹고 있는데 뭐 어떻게 딱히 해볼 방법이 없었죠.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 공군은 21세기에도 똥파이브와 용파리가 주력인 개막장 공군이 될 게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반전돼 버리는 사건이 하나 터져버렸죠. 1983년 미얀마의 아웅산 묘소를 참배하려던 전두환 일행에게 폭탄 테러가 가해졌습니다. 바로 북한의 공작원들이 전두환을 암살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전두환은 차가 퍼져가지고 지각을 해버려서 참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만 17명의 한국 측 고위공직자들이 떼죽음을 당해버렸죠. 한국군은 곧바로 북한 김씨 정권에 대해서 보복을 천명했지만 당시 한국군이 북한의 김씨 정권을 상대로 뭘 해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탄도미사일 프로젝트들도 미국한테 알랑방구 낀다고 다 갖다 버렸지. 그럼 뭘로 때릴 건데? 다급하게 전두환은 그동안 천시하던 공군한테 헬프를 외쳤지만 공군도 평양까지 어찌저찌 진출을 해가지고 폭탄을 갖다 쏟아부을 만한 물건은 당시 이미 구식화가 진행되고 있던 F-4 팬텀기들이 유일했었어요. 전두환은 그동안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공군의 전략공군화를 차츰차츰 지원해주기 시작했죠. 덕분에 F-16 대신 A-37이라는 정신나간 플랜이 공군에게 강요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잔존 A-37들은 한국 공군의 입장으로서는 숨겨야 되는 자식같이 보였지만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훈련기로서도 그리고 공격기로서도 나름 뛰어난 A-37의 능력치는 만족스러운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유지비도 저렴했죠. 여기에 더해서 A-37 같은 경우에는 제때 오버홀만 실시해주면 설계 수명 시간이 7,000시간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엄청 마르고 닳도록 쓸 수가 있었어요. 엔진도 똥파이브가 쓰는 그 엔진이다 보니까 유지 보수도 간편했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기 겸 지상공격기의 포지션으로서 굴려지게 되었습니다. 시야가 넓고 조종이 간편하다는 점 때문에 블랙 이글스에 취직해가지고 고개 비행을 수행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1990년대 들어가지고 노후와 빔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지상공격과 훈련 임무에 사용되던 A-37들은 영국에서 T-59 호크 훈련기들이 도입되면서 전부 다 퇴역을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A-37들은 블랙 이글스에서 운영하고 있던 고개 비행용 A-37들인데 이마저도 노후화가 심각해가지고 추락사고가 한 차례 발생하면서 2007년에 모두 퇴역해버렸습니다. 참고로 저는 블랙 이글스가 A-37B형으로 고개 비행을 하던 시절에 그때 아덱스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2005년이었거든요 그때가. 그때 저는 퍼블릭 데이에 가가지고 오전 비행, 오후 비행을 다 봤었어요. 근데 오후 비행을 할 때 블랙 이글스가 열심히 고개 비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블랙 이글스가 산 뒤로 가버리더니만 안 돌아와. 그래서 이게 뭐지 보고 있었는데 장내에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일부 기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복귀하는데 시간이 걸린대. 그런 다음에 한참 뒤에 대형을 이룬 다음에 관객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미 상태가 안 좋았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불과 1년 뒤에 고개 비행 도중에 기체 노후화로 인해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펼쳐졌으니까 이 노후기를 대체해주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잘 알 수가 있었죠. 지금은 최신형 훈련기인 T-50B형으로 블랙 이글스가 다시 날개를 달고 전 세계를 날아다니며 에어쇼계의 BTS 취급을 받고 있으니 진짜 격세지감이네요.